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9월 둘째 주입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3. 날마다 시간을 더해갈수록 우리 시청자분들의 시청률이 굉장히 지금 급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박 플러스 시즌3 이 시간을 통해서 저녁 시간에 정해지는 정보가 또 한 주간에 또 월요일 날 특별히 한 주간을 조명을 하고 파생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된 시장의 아주 중요한 맥을 짚어서 한 주간의 시장 대응을 얘기하는 아주 정보가 꽉꽉 알찬 정보로 꽉 들어차 있는 월요일 대박 플러스 시즌3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의 양경석 멘트입니다. 지난주까지 시장이 좀 별로 안 좋은 상태로 조금 갔습니다. 한 2주 전에는 글로벌 마켓이 아주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패닉 상태로 빠졌다가 잠깐 살아나는 척 하다가 소위 말해서 지난주에는 미국 증시가 좀 다시 후퇴하면서 세미 패닉 형태로 약간 보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마켓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월요일인데 제가 월요일마다 방송할 때마다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주 연속 월요일마다 주가가 빠진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많이 안 빠졌습니다. 조금 빠졌습니다. 조금. 예. 코스피가 종합지수가 2.8포인트 하락했고 그다음에 0.15%입니다. 0.15%. 그다음에 코스닥은 0.25%, 1.65 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살짝 양시장이 살짝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가 있죠. 지난주에는 주말에 미국 시장의 우려감, 특히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가 아직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시장의 굵은 이슈는 그렇습니다. 지금 딱 두 가지 시장을 글로벌 마켓의 발목을 붙잡고 한국 시장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딱 두 가지는 첫째는 외적으로 나타난 미국의 금리 인상 실시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 시장을 누르고 있다. 이 점이 한 가지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성장률이 후퇴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들이 세계적인 증시를 좀 누르고 있다. 특별히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중국의 성장 행진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번 이제 10일 날 우리 특별히 한국 증권시장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9월 10일 콜오버 데이죠.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 16, 17일 날 미국의 FOMC를 통해서 9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아주 진한 사인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이제 과정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불확실성들이 아직 상당히 잠재를 해 있고 시장을 누르는 요인들이 좀 해소된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떠듬거리는 그런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주가가 또 떨어진 것도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더 떨어질 게 과연 있을까? 근데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 에너지가 막 충족돼 가지고 상승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하락의 연장선 내지는 시간 조정의 양상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특별히 우리 시장은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변동성이 조금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만 아주 큰 변동성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의 메이저들이 서로 좀 엇갈리는 형태의 수급도 서로 엇갈리고 또 일방적으로 하락 쪽도 아닌 또 일방적으로 상승 쪽도 아닌 굉장히 서로 간의 눈치를 많이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힘이 서로 이제 약간 균형이 돼가지고 변동성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 주에 어떤 형태로 또 가게 될지 그다음에 이번 주에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투자에 있어서 또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에 앞서서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증권 강연회를 있었는데
강연에서 종목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인데 오늘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참 시장이 별로 떨떠름한데도 종목에 대해서 또 갈급해 하시는 또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좀 드렸는데 좋은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한번 조명을 해볼 텐데요. 자,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을까? 시장이 아주 중요한 특별히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이제 3일 앞두고 있는 파생 상품 앞두고 특별히 거래소의 양상이 게임 양상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일단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국내 기관들이 갑자기 매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또 심하게 나타나서 확 밀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관들이 다시 금요일날 팔았던 만큼 또 샀습니다. 현물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2,677억의 매수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 증권회사는 1,500억의 현물 매수, 1,600억 가까이. 그 다음에 선물도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3일 앞둔 그 주간의 첫날에 증권회사가 현선물 매수를 지금 규모에서 꽤 괜찮게 보였다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현물 시장에서 또 800억 정도의 매수를 보인 투신 그 다음에 선물도 매도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나 국가지방 이 정도는 그냥 관망세 약간의 매수나 뭐 이 정도로 관망세를 좀 보였고 선물의 특별한 흐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국내 기관 전반적으로 2,600억의 현물 매수와 500억의 선물 매수 그러니까 약 3,000억 정도가 오늘 매수가 들어왔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매도 주체는 누구였냐? 매도 주체는 오늘도 외국인이 2,800억의 현물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선물은 근소하게 매도를 보였는데 적극적인 매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이 지금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처럼 최장 매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이트로 연속으로 23일 동안 현물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참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좀 집요하게 현물 매도세를 지속을 했던 게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동안에 특히 8월 달 들어서 많이 팔았는데 7월, 8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상반기에 장세가 살짝 올라왔을 때 소위 말해서 우려감들이 좀 불거지는 그 기간이 2분기 실적이 노출이 되고 소위 말해서 연말까지의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경기 사이클로 특히나 경기 관련주, 경기 관련 민감 섹터들이 집중 포화를 받았는데 올해도 똑같은 양상입니다. 삼성전자가 110만 원이 깨졌었고요. 지금 조금 회복을 이제 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현대차가 이제 12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좀 올라왔죠. 이제 15만 원대. 근데 이게 전부 다 7, 8월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섹터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안 좋게 나타난 섹터들이 실적이 조선이라든가 또 건설 섹터라든가 그다음에 철강 화학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경기 민감 섹터들이 한 단계가 완전히 전부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결국은 2,1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까지 약 200포인트 10%, 종합지수로 10%. 그러니까 각 개별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10%가 다 무너져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대형주들이. 특히 경기 민감 섹터는 10% 넘게 빠진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집요하게 물량을 팔아왔던 그 공세가 아직까지는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의 소위 말해서 출구 전략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가까이 목전에 이제 왔다는 그 점하고 그다음에 아시아권을 필두로 한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 조짐을 보인다라는 측면. 그래서 세계적인 경기 둔화 추세가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 이 부분이 신흥국들의 주식
주식, 특히 리스크 자산에 대해서 글로벌 마켓에 소위 말해서 이제 우려감들이 많이 작용을 한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증시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로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더 지속될 수 있을까? 작년 같은 예를 보면 답을 어느 정도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지수가 후퇴한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이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좀 처지고 2분기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이러면은 전체 연간 경제 성장률에 조금 타격이 좀 줄 수가 있다. 연초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떠냐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든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주가가 먼저 올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없다 보니까 실물 경기의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매도가 나와서 중국 같은 경우도 오름폭의 약 한 절반 정도를 절반 이상 반납한 상태. 그래서 이제 3,000포인트 정도. 오늘 중국이 지난주 이틀 동안 전승절 기념으로 휴장을 했었는데 오늘 장이 중국 증시가 조금 약간의 미동을 좀 했습니다. 약간 좀 불규칙하게 좀 움직이기 때문에 1.5%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종반전에 또 후퇴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2% 정도. 그다음에 홍콩 증시도 그와 맞물려서 반등이 나오다가 1% 정도 하락 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다시 반납을 하는 상태로 끝나긴 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새로 시작을 하는데 시작한 주가는 좀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1% 정도 강세로 보였다가 지금 보합 정도에서 지금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 자, 이 수급을 보면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 영역은 지금 현재 누적으로 약한 금액으로 9천억 정도 있는 거로 보이고요. 8천억 정도 있는 거로 보이고요. 오늘 또 중요한 말씀들을 선물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수급은 서로 간에 치고박는 양상이 일단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월요일인데 좀 사는 이러한 형태로 보여서 국내 기관들은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의 영역에서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누적으로 국내 기관들은 누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의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겠으나 이번 주 변동이 또 위쪽으로도 많이 열리기가 쉽지 않은 또 외적인 어떤 변수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치를 많이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공방전을 좀 많이 벌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종합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데 하락했다가 지난 주말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10포인트 정도 넘게 하락을 했다가 또 플러스 뭐 한 6, 7포인트 갔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한 2포인트로 끝나는 그래서 롤링이 조금 있는 위아래 폭이 오늘 한 1% 정도가 변동이 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반전됐다가 다시 눌리면서 끝나는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월요일은 치열한 공방전이었다. 이렇게 오늘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업종별로 좀 보게 되면 오늘 대형주가 특별히 업종으로 봤을 때 대형주가 오늘 약간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 대형주가 0.24% 하락이고요. 중소형주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자, 근데 대형주 중에서 주가를 그래도 좀 유지한 측면에 있었던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단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오늘 환율이 $1 환율이 1,200원이 넘게 10원이 넘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자, 환율의 수혜주, 쉽게 말해서 이번 주에 포커스를 조금 맞추는 그 증권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들, 증권사들의 시각들이 그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환율 수혜주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니까 환율 수혜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현대차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동차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을 그래서 오늘 자동차가 좀 반등을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서로 이제 등락이 좀 엇갈리면서 1% 이상 가는 업종도 별로 없었고 또 1% 이상 하락하는 업종도 없는 아주 서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는데 그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오늘은 주가를 좀 누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만 원대는 이제 지지가 되는데 지난주와 다른 양상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에 이제 110만 원대가 올라섰는데 지난주 초에는 110만 원 밑에서 있었죠. 그죠? 지난주에 이제 110만 원 올라서 가지고 이번 주는 눈치를 좀 보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현대차는 15만 2천 원으로 비교적 15만 원대를 견조하게 다시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 SDS가 5.83%로 좀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 현대모비스가 1.9% 이렇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상승세가 조금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 여타 종목들은 그렇게 특징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분석에서 이제는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떠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가. 일단 파생상품 하는 분들이나 또는 업종 투자 또는 지수 투자에 대한 ETF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국면인가. 한마디로 주가가 패닉 상태로 빠진 상태에서 추스리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힘빨에서 좀 딸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일봉 차트에서 비교적 좀 4개월 정도, 그러니까 4월달 고점을 찍을 때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인 모습을 좀 볼린저 밴드와 제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지표들 가지고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좁은 밴드의 하락 이제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가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요. 특별히 하락 추세 중에 20일 이동평균, 여기 이렇게 표시된 이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가가 함몰됐다가 지지난주에 함몰이 되었었죠. 그래가지고 급하게 패닉 상태로 빠졌다가 주가가 돌았으면서 이게 이제 코스피 200으로 217, 그러니까 종합지수로 1800을 찍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반등 나온 그 율이 얼마나 되냐면 약 한 4, 5% 정도 됩니다. 5% 정도 됩니다. 그 5% 정도가 이제 확 빠졌다가 그거는 급반등을 통해 가지고 일단 해소를 시켜놨고요. 일단 그 다음에 주가는 지금 어떤 형태로 가고 있냐면 질질질질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지 못하고 슬금슬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20일 선을 타면서 밀리고는 있는데 5일 이동평균선과 10일 이동평균선이 근소하게 21선, 5일선, 11선 이렇게 근사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그 주가가 한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뚫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지금 현재 5일 이동평균선은 하락으로 돼 있지만 10일 이동평균선은 근소하게 우상향으로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21선 아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락으로 갈 수 있는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실 때 특별히 이 일본 볼린저상의 볼린저 밴드가 폭이 좀 줄어들고 있을 때는 전체 큰 변동으로 봐서는 변동을 이 앞전의 변동보다는 줄어드는 상쇄시키는 현상의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하락 쪽으로도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은 상태. 그래서 코스피 200으로 223, 4 정도가 크게 위협받지 않는, 특별히 오늘 주가는 조금 특이한데요. 굉장히 예측이 좀 힘든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주봉을 보시면 주가가 지금 방향을 못 정한 상태입니다. 오늘 현재 굉장히 주가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 전에 패닉 상태에서 들고 나온 양봉과 그다음에 지난주에 다시 반락을 한 음봉, 그 이후에 주가가 오늘은 아주 예민하게 열십자 형태로 딱 나타났습니다. 이 열십자 형태가 이번 주에 음봉 형태가 될지 양봉 형태가 될지는 내일과 모레에 정해지는 부분들로 유추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미국 시장이
노동절로 오늘 저녁에 휴장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쉬고 모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글로벌 마켓의 움직임이 본격으로 반영되는 것이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요일이 커러블데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변동이 조금 제법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수요일과 목요일 정도가 될 거고, 내일은 오늘과 유사한 형태의 정도 또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서로 공방전을 조금 더 지속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파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점을 봐가지고 변동을 예측을 할 때요, 이 변동이 5주 이동평균선이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의 고점이 230을 잠깐 상회했었고, 지난주 저점이 선물로 이제 226, 코스피 200으로도 226 아래로는 안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번 주에도 지금 지켜지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으로 봤을 때는 223 아래로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위로는 232 정도가 상승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 안에 일단 갇혀 있는 형태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일단은 좀 확률적으로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제가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주가에 상당한 변동을 가져오는 그러한 시기는 이번 주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 미국의 FOMC 16일, 17일 FOMC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의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히려 생각보다 변동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분석을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조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 9월물인데 선물 만기 전략입니다.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뭐 만기가 이제 3일 남았어요. 자, 만기 전략인데 지금 어떻게 메이저들이 움직이고 있느냐. 색깔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자, 보시면 선물 9월물 이제 이번 목요일날 만기입니다. 3일 남았습니다. 그죠? 전전 만기가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는데 오늘 하루 지났으니까. 코스피 200이 227.31입니다. 230을 아직 못 넘어가고 지난주 말에 230에서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227.31인데 시장 베이스는 0.01로 완전히 코스피 200과 이제 저스트하게 일치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냐?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오늘 미결제 약정이 15만 개가 넘던 미결 약정이 오늘 12,815개가 줄어들었어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포지션 청산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내일 9월 10일 날 3일에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얘는 줄어드는 거예요. 미결 약정은 다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계속 줄어듭니다. 자, 그럼 뭐가 늘어날까요? 예, 이걸물 선물이 미결 약정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9월물 선물은 이제 완전히 이 베이시스가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베이시스는 의미가 많이 없게 되는 게 잘 보시면 아쉽게 선물 만기가 되면 선물을 하락 방향으로 가지고 있던 세력들하고 그다음에 상승 쪽으로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이번 달 물에서 이제 탈피해 가지고 다음 이걸 물로 게임을 또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롤오버를 시킵니다. 롤오버를 가지고 있던 것을 어느 정도 청산을 하고 어느 정도는 롤오버 시키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그 포지션을 그대로 이제 가져가기를 원하는 그런 게임들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어느 정도는 나타납니다. 오전에 상승했다가 오후에 하락한다든가.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살려는 세력은 최대한 이걸물을 싸게 살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팔려는 세력은 좀 높게 팔려고 합니다. 그럼 서로 그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이 되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타협이 되는 선에서 팔자와 사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빠졌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될 때 당월물 매도한 거를 갖다가 이걸물 매수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월물을 갖다가 높게 싸게 사서 이걸물을 갖다가 높게 매도해가지고 매도 포지션을 이월해가는 이런 형태로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롤링을 꼭 갖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스프레드 차이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12월물 보시면 자 말씀을 드릴게요. 9월물은 이미 이제 14만 개에서 급격하게 미결 약정이
3일 동안 줄어들어서 이제 끝나는 상태로 가버린다. 특별히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은 롤오버에 집중을 하고 있다. 자, 그 부분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12월물 선물에 그렇죠? 미결 약정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2월물 미결 약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물 미결 약정이 5만 2천 계약입니다, 지금. 미결 약정이. 자, 그러면 증감이 오늘 2만 1,500개가 확 늘어났죠? 그렇죠. 자, 9월물 좀 전에 줄어들었던 미결 약정이 12,000계약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이거는 내일 모레로 가면서 더 급격하게 늘어나서 9월물에 가지고 있던 미결 약정 12만 개 내지 13만, 14만, 15만 정도까지 이 미결 약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3일 동안에 약 한 10만 개 정도가 계약수가 미결 약정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한 하루에 약 3만 개씩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오늘 2만 개 늘어났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은 롤오버가 치열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월물의 시장 베이시스는 0.84. 괴리도가 마이너스 0.11이니까 시장 베이스 이론 베이시스는 0.95입니다. 콘텐커 0.95인데 시장 베이시스가 0.84 정도 된다 그러면 근소하게 그냥 코스피 200과 맞춰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고평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저한 저평가도 아닌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결국은 코스피 200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자, 이 부분이 코스피 200의 현선물의 수급과 그다음에 재료가 3일 동안에 정해지는 방향에 따라서 선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부터는 코스피 200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옵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옵션 전략. 자, 이번 주의 선물 전략은 제한적인 위아래 박스 정도. 그래서 1.5% 이상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옵션 전략을 좀 보면요. 오늘 참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 옵션에 수익률 게임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기 주간, 종반전, 옵션의 종반전으로 가면서는 프리미엄의 급격한 하락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심리. 지난번에 옵션 강의를 제가 드릴 때 배가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주가가 가게 되면 그쪽 방향의 기대치가 굉장히 커지는데 그럴 때 옵션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폭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주가가 종합지수로 1.7%가 하락을 하면서 풋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상실하게 오른 거예요. 그게 심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배가랍니다. 근데 그런 배가를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딱 그날입니다. 뭐냐면 주가는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습니다. 얼마 하락했냐? 마이너스 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0.16% 종합지수가. 그러니까 코스피 200은 0.26%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풋옵션은 하락을 했는데 풋옵션은 어떻습니까? 가치가 너무 금요일날 기대치가 너무 크게 반영을 시켜버리니까 오늘 오히려 풋옵션은 프리미엄을 급격하게 빼버리죠. 외가들 특히. 그래서 배가 심리가 극에 달했을 때 그쪽 방향으로 더 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종반전으로 가면서 시간 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매도가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딱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풋 프리미엄이 완전히 9월물에서 이제 3일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220m로 갈 확률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반납해야지. 그러니까 8, 90%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외가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만기로 갈 때 외가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주에 종반전으로 가면서 양매도 전략은 유효하다. 콜 외가 매도와 풋 외가 매도를 병행하면 거의 확률적으로 나와요. 종합지수로 그러니까 코스피 200으로 220을 하회할 수 있는 돌발 악재라든가 그것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그 밑으로 갈 확률이 적어질 때는 풋옵션도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콜도 그렇다고 위쪽으로 지금 강력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관과 메이저들이 이걸 딱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오면 콜옵션 프리미엄 누르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230이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콜옵션 프리미엄 확 눌러버리고 이번 주에 지난 주말에 확 빼가지고 풋옵션 프리미엄이 확 붙으니까 얼마나 먹기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풋매도 때리면서 양매도로 기관이 철저히 보십시오. 기관들은 철저하게 지금 양매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레인지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235 이상 다 때리고 그다음에 220 이상 이하 220 이하의 푸드과 매도 때리고 해가지고 양매도를 몰고 가는 거예요. 샌드위치로. 이걸 압축기라 그럽니다. 압축기. 제가 표현하는 때 압축기라고 표현하는데 특히 옵션에서 종반전 프리미엄 급격한 하락은 매도가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이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지지난주에 증권시장이 패닉이 나오면서 패닉 상태로 나오면서 일반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큰 변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의 기대치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시월물 옵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월물 옵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월물 옵션의 프리미엄을 보시면 227.5 오늘 그 코스피 200이 227.3입니다. 그럼 근소한 차이로 227.5짜리 라인이 등가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등가 라인 한번 보세요. 등가 라인에 이걸물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5.63이고요. 그다음에 풋옵션의 프리미엄이 5.86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변동에서 월물에 일반적으로 시작할 때 무렵에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냐면 4.3 괜히 적었었어요. 1월 달부터 8월 달 정도까지 이제 7월 달 정도까지의 프리미엄을 보면 4.3 정도에서 아주 급하게 많이 올라갈 때 변동성이 커질 때 뭐 4월 달 같은 때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뭐 4.5, 7 뭐 이 정도까지 간 적은 있는데 5.6 이렇게 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양쪽에 지금 프리미엄이 무슨 얘기입니까? 변동성의 기대치가 필요 이상으로 지금 커져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매수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환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실험물 옵션에서도 물론 방향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프리미엄 자체가 지금 양쪽이 너무 빵빵하게 좀 붙어 있다. 프리미엄이. 그러면 매도자들한테 유리한 환경이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지난주처럼 변동이 급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위로 올랐다가 밀었다가 이렇게 서로 변동을 축소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올랐다 밀었다 이러면서 변동이 죽어지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양매도의 매도 포지션을 추구하는 그러한 포지션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또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서는 레인지가 큰 범위, 뭐 235 이상, 그 다음에 220 아래, 양쪽의 프리미엄들은 한 방에 그냥 다 죽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을 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매수 포지션은 스캘핑 내지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꼭 끊어가셔야 될 겁니다. 파생이 있어서는. 그 다음에 ETF를 취급하시는 ETF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2% 이내의 변동 정도에서는 좁은 변동만 지금 따먹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비중을 많이 늘리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간에 매도자가 승하는, 이기는 그러한 게임이 파생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옵션까지 말씀드려서 잠시 후에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강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지난주에 제가 스캘핑과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과 포지션 트레이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투기적 거래, 선물의 전략 거래에 있어가지고 투기적 거래를 일반적으로 행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다. 주식이라는 것은 떨어지면 올라가게 돼 있고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투기적 거래에서 1년 투자를 했을 때 1년 정도에 투자했을 때 변동성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추구하게 되냐면 1년에
한 10% 정도의 변동성이면은 굉장히 큰 겁니다. 올해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굉장히 주가가 4월 달까지 상반기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가 아주 반대쪽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올해의 변동성이 좀 큰 겁니다. 작년보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약간 인내한다고 한다면 종합지수가 내가 1800에 사가지고 별로 손해볼 게 없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뭐 1900선, 2000선 이렇게 팔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선물 투자를 내가 원금만큼 레버리지를 안 쓰고 일만큼 내가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마진콜의 위험이나 전혀 그런 그 위험에서 그렇게 많이 위태롭지는 않습니다. 원금만큼을 투자했을 경우는 기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장기 투자로 갔을 때는 또 기다려서 먹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레버리지를 어떤 식으로 쓰고 스캘핑을 하거나 데이 트레이딩을 하거나 포지션 트레이딩을 갔을 때 레버리지를 조율을 해가지고 내가 시장에 대응을 하면서 그 부분을 수익을 추구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주식 투자든 또는 선물 투자든 파생 투자든 뭐든 간에 모든 투자는 심지어 부동산 투자든 그렇죠? 예. 뭐든지 결국은 뭐의 대가로 오는 거냐면 리스크의 대가입니다. 위험의 대가라는 거예요. 자, 모든 수익은 수익의 정반대. 모든 수익의 정반대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은 위험의 대가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위험을 잘 관리를 하면 수익 관리도 자동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투자에 임할 때 어떠한 리스크라는 것들을 갖다가 잘 다룰 수 있으면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드립니다. 서커스를 하는데 이렇게 뜨거운 불을 막 이렇게 깡통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돌리거나 이렇게 봉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또 입에 이렇게 확 해가지고 불이 확 나가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쇼를 이제 서커스를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그 불을 잘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잘 다루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거 되게 위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분들한테는 그냥 일상입니다. 그죠?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있는 그냥 놀이에 불과한 거죠. 예, 놀이에 불과한 겁니다. 뭐 화상을 입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투자의 여행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리스크를 갖다가 굉장히 두려워해요.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위험을 감당하지 못하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못 주무세요. 그런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돈을 얼마를 벌겠다고.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맨날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불안해 잠도 못 자고 수면 장애 오고 그러면서 왜 투자를 합니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먼저 자기 자신 상태부터 좀 잘 봐야 돼. 저는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투자에 임하는 분들이 투자의 자세는 결국은 수익하고 연결되게 됩니다. 내가 불안하면 투자에서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리스크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금방 떨어지면 막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내동매매하는 거야. 막 갖다 팔아야 돼 막 이러고. 지금은 그래도 좀 성숙한 투자의 문화도 많이 성숙을 했고 투자의 경력도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웬만한 리스크를 또 넘어설 수 있고 있는데 그걸 견디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이 나는 투자에 좀 적합하지 않구나. 그냥 자기가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의 투자를 하는 것도 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투자하는데 빚내서 투자해서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빌려준 사람까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잘 감당을 해서 여유 있게 투자를 하면 좀 떨어졌을 때라도 좀 견딜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투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리스크에 대해서. 리스크 위험에 대해서 자, 어떤 위험들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여유 있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다룰 줄 알게 되면 수익도 계산할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스크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자, 리스크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는 뭐냐? 보통 분들은 리스크 그러면 무조건 위험한 거니까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 왜 제가 이 리스크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거는 리스크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리스크는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 이제 리스크의 관리와 이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리스크는 측정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무조건 무서워해가지고 무조건 피해야만 되는 이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자, 리스크의 정의는 뭐냐면 자, 불확실성에 노출이다. 불확실성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기대하지 않은 결과의 변동성이다.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변동성은 올라가는 변동성이 될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는 변동성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라는 것도 보통 일반적으로 리스크다 그러면 위험한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불확실성은 가만히 멀쩡히 있다가 주가 부양책이 나와가지고 굉장한 호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하락 방향의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겁니다. 이게 리스크의 정의고요. 이 불확실성, 그 다음에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닌 외부 환경 변수를 리스크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측정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를 잘 다룰 수 있는 것이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출의 정도, 그 다음에 기간 이런 등은 통제가 가능하고 한마디로 리스크를 정의한다면 측정 가능한 불확실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 가능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사건의 결과와 목표 또는 기대값부터 벗어나는 정도 이것을 갖다가 리스크의 정의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재무 리스크와 비재무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무적인 상태에서 살펴보는 리스크의 분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측정이 좀 불가능하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계량 리스크와 비계량 리스크로 나눠집니다. 이 재무 리스크는 시장 리스크,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발생 가능한 리스크입니다. 재무 리스크,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금리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그다음에 비재무적인 거는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이미지 평판 뭐 이런 것들이 재무 리스크와는 대별되는 비재무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이 계량 리스크는 객관적인 자료로 측정이 가능한 리스크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이런 부분 재무 리스크 중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객관적인 자료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운영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운영 리스크도 비재무적인 리스크지만 계량적으로 다 측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전략 리스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리스크들. 그 다음에 시스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리스크들은 비계량, 측정할 수 없는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목조목 8가지 리스크의 유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요. 이러한 리스크들을 알고 앞으로 내가 이 리스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다음 시간에 또 보게 되면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불안감보다는 다룰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선물없음 초보 탈출기를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제 대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장 리스크는 시장 상황이 불리한 변동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 위험. 이것이 시장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 가격이 변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이자율이 자꾸 변동하는 거,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막 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상품 가격, 원유 가격, 그 다음에 국제 유가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상품 가격 변동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 금값 변동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거 다 상품 가격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시장 리스크는 주식 가격의 변동하는 거, 불리한 변동들, 그 다음에 이자율, 환율, 상품 가격 이런 것들이 시장 리스크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량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한 리스크다.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대응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금리 리스크는 이자율 변동. 지금 이 금리 리스크가 어떤 부분까지 이어지냐면 순이자 소득과 자본금의 시장 가치가 감소할 위험인데 이 금리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국제 금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동성까지 가게 되죠. 유동성. 그죠? 유동성을 제일 염려하는 거죠. 유동성. 돈을 빨아들여 버리잖아요. 자,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그죠? 리스크 자산이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금리는 단적으로 금리에 대한 단순하게 이자와 자본금의 시장 가치가 감소할 위험도 돈값이죠. 돈값이 줄어들 위험이 있지만 그를 넘어서서 국제금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유동성하고 연관돼 있다라는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 리스크는 뭡니까? 신용 리스크는 신용이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채무를 불이행할 리스크.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안 좋을 때 이제 사채를 발행하는데 사채 그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이 불이행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신용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예민해져 가지고 또 발전을 많이 해 가지고 신용 등급을 뭐 B 등급이다, A 등급이다, A 뿔이다, BBB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신용 등급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죠. 이것은 한 국가의 신용 등급도 있지만 기업의 신용 등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별로 신용 등급의 신용 리스크예요. 채무 불이행할 리스크, 신용 리스크가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유동성 리스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유동성 리스크는 뭐냐면 포지션 마감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유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건데 이거는 시장 유동성 리스크하고 자금조달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채권하고 이제 비교할 때 채권 같은 경우는 보통 유동성이 좀 3년 회사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유동성이 거의 현금과 비슷합니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 대형주 같은 경우 유동성이 일단 일반적으로 크죠. 그죠? 바로 그냥 내가 현금화를 시킨다. 그러면 매도해가지고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비교적 그런 리스크가 없는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내가 하루 거래량이 10,000주뿐이 안 되는데 뭐 30만 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루 만에 못 팔잖아요.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리스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포지션 마감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위험. 가격이 급하게 변하게 되면 내가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죠? 거래 자체가, 일반 어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자산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한 유동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시장 유동성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동성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운영 리스크입니다. 이 운영 리스크는 뭐냐면, 자, 이게 내부 통제가 이제 실패하는 거야. 내부 통제가 실패하는. 그 다음에 인력과 시스템 또는 외부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 위험인데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어떤 증권사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내부 통제가 잘 안 돼가지고 한 사람이 거대한 자금, 한 회사를 갖다 날려버릴 수 있는 자금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그죠? 그래가지고 왕창 한번 말아먹은 그런 사례가 있죠, 그죠? 예, 아주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증권회사가 그냥 날아갔죠. 예.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한테 회사의 운명이 걸린 것을 운영할 수 있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 리스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걸 또 적용을 시키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자금 정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1억 정도를 갖다가 리스크를 좀 카바링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자금이 뭐 10억, 100억 되면은 이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러한 부분들이 인적 리스크, 그 다음에 내부 시스템 리스크, 프로세스 리스크, 외부 사건 리스크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운영 리스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계약을 강제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법적으로 당하게 되는 거. 저 지난번에 어떤 회사가, 그죠? 외부, 국제적인 그 법률에 의해서, 예, 소송을 당했죠, 소송을 당해가지고선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래서 미국에서 막 소송하고, K 무슨 그룹이죠. 그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특허에 대한 어떤 분쟁들이 있다. 이런 법률적인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리스크를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제 부를 다룰 것인가, 이 리스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측정화 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리스크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만 아셔도 리스크를 다룰 수 있는 방법에 근사해집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만기가 있습니다. 컬러블 데이입니다. 예,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물을 신청하고 탈주기 양경석 멘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